두 번째 발표는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김강식 교수님입니다. 김 교수님은 이지항의 표지로 부산, 홋카이도, 대마도의 표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김 교수님 20분입니다. 가능한 시간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개받은 김강식이라 합니다. 오늘 세계해양 포럼에서 이런 이지항의 표지를 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전근대 시대 때 배가 크지 않은 시대 때 이 표류라는 사고는 엄청 해난 사고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경우는 사망했죠. 했는데 정말 이 표류를 당해서 표착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좀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 행운아 중에 행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표류 기록을 남긴 경우는 정말 얼마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하는 이지항의 표지로 부산, 홋카이도, 스시마를 거쳐온 이 표류일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20분으로 발표하라 해서 제가 제출한 레주메도 아주 거기에 맞춰 놨습니다. 표지록의 저자는 이지항이라는 사람인데 이지항이라는 사람은 다른 기록에 이선달이라 이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지항의 집안은 원래 경상북도 영천에서 살았는데 오늘날 동래부로 이사를 해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양반이 1647년에 인조 25년이죠. 그때 태어납니다. 태어나가지고 성장하고 있다가 1675년에 이제 조선시대 묵과에 이제 응시를 해서 급제를 합니다. 그리고 급제를 하고 있다가 자기가 수호청, 이 수호청은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 남한산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군사 부대입니다. 이 부대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사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돌아와 있었는데 이 자료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있는 조선 후기에 묵과에 급제한 사람들 명단을 적어놓은 묵과 방목입니다. 그 묵과 방목에 보시게 되면 빨갛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제일 뒤쪽에 보면 공생 이지항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는 영천이고 동네에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이야기 하냐 하면 이게 지금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서는 소개될 때 이지항의 표현력이 이것보다 60년 뒤에 1756년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수정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라는 게 이지항 표력은 몇 종류가 있습니다. 나중에 토론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저도 봤는데 지금 이게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에 두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두 종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종류에 보면 지금 자료 안에서 지금 줄을 꺼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게 당시 이지항과 함께 표류를 당한 사람들 이름이 저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런 논문을 작성하고 이런 과정에 쭉 이지항의 자료를 추적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북해도 홋카이도로 하죠. 일본의 제일 북쪽에 있는 섬인데 이 홋카이도 도청에서 1936년에 간행한 이 홋카이도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책의 5번째 책에 보면 역사 자료에 홋카이도의 어떤 역사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는 홋카이도에 도착해서 또 신문을 받고 또 아니면 이들이 뭘 가지고 있고 정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앞으로 조금 더 이지항에 대한 더 심화 연구를 위해서는 이 자료를 보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표류를 했는가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표류의 계기가 있을 텐데 1696년 봄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지항의 아버지가 돌아가서 자기가 고향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국가의 군인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 근무지가 아마 강원도 원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자기 교통편을 알아봐야 되는데 근데 실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육지로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마침
여기에 나옵니다만은 그 강원도 이런 연안에서 다니면서 고기를 잡고 아니면 뭐 어물을 파는 이런 상인들이 배를 타고 오늘날 영해, 이게 경상북도 영덕이죠. 이쪽으로 가는 배가 있어서 배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품삯을 내고 승선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때 자기가 품삯을 내고 배를 탔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제 가는 배편이기 때문에 같이 탔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배 안에는 부산포에 있는 사람, 공철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 부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있었기 때문에 같이 배를 탈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류의 직접적인 이유는 우리가 표류라는 게 실제 대부분 다 먼 바다를 통해서 나중에 상대 국가에 표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실제 표류당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근해에 있는 이런 바닷가에서 갑자기 바람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표류의 이유를 적어놓은 기록을 보면 전부 다 근해에서 갑작스러운 바람에 휘말렸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부산을 출발해서 이제 그 영덕으로 가는 과정에서 오늘날 부산을 출발해서 저쪽에 지금은 울산광역시입니다만은 경상남도죠. 경상도의 울산 근해에서 횡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바람에 휘날리는 위발려 들어가는데, 실제 이제 근해에서는 그런데 그럼 밖에 이제 조금 바깥쪽 근해 원해로 나가게 되면, 먼 바다로 나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해류의 작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흘러가는 해류가 세계에서 제일 큰 해류 다음 두 번째 해류는 흑조라는 크로시오 해류죠. 이 크로시오 해류의 지류인 대마 해류에 휩쓸려서 아마 오늘날 동해상으로 나갔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저쪽으로 나중에 올라가면 저 연해주 쪽에서 내려오는 니만 해류, 또 연해주 해류라는데 이 해류가 실제 내려오고 있는데, 그 해류가 이래 해돌이를 치는 이런 관양이 있어. 나중에 사진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홋카이도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흔한 경우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도 나온 자료입니다만은 우리나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만든 가장 최근의 동북아시아 지역의 해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빨간 굵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근데 이 쿠로시오 해류가 본류는 일본 본토 밑으로 내려가지만은, 그러나 지류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 서지마 해협을 통과합니다. 통과해서 올라가면 지금 보시면 이 해류의 방향이 일본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 위쪽에서 그 연해주 해류가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게 우리나라 쪽 못 와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돌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를 통해서 저쪽에 지금 올라가면 홋카이도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거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게 가능은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표류를 했을 때 그 표류에 타고 있는 사람이 명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류 기록에는 이런 명단도 다 남아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류가 기록을 못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남기는 경우는 대부분의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한문을 아는 사람이 타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지양뿐 아니고 8명의 사람이 배를 타고 있었는데, 그때에 울산에 있는 사람 4사람, 또 그 다음에 김자복하고, 그 다음에 배의 선장이었던 김기동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배를 젓는 사람, 이런 사람 등등이 합쳐가지고 8명이 타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표류를 당해서 어떤 일정을 거쳐서 홋카이도 북쪽으로 이제 포착하게 되는가 이런 건데, 그래서 1696년 이 4월 13일 날 부산을 출발했는데, 중간에 이 어업하는 상인이기 때문에 조금 일정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 쪽에서 실제 표류를 당하는 것은 4월 28일입니다. 그래서 4월 28일에 표류를 당해가지고 저 북쪽에 홋카이도 쪽에서도 제일 북쪽 위쪽이죠. 리시도라는 것 쪽으로 가는데, 그쪽에 표착하는 시기가 5월 10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5월 10일에 그쪽에 도착해가지고 현지인들에게 일종의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도움을 좀 먹는 걸 해결하고 나서 다시 거기서부터 이제 홋카이도 해역을 타고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일본 본토와 연결되는 지역에 일본에서 파견해 놓고 있는 마츠마에라는 이 번이죠. 부입니다. 이쪽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정상적 일본이라는 나라의 어떤 대접을 다 받으면서 이제 자기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앞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류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일본에 표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에 표착할 때 규슈나 이런 쪽에 표착하면 대부분 나가사키를 거쳐서 서시마 거쳐서 돌아오고, 또 아니면 서시마 쪽에 가까우면 대부분 서시마에서 바로 돌아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이들이 일본 그 당시에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의 수도가 된 데가 에도죠. 에도로 갔다가 다시 오사카, 대판, 그죠? 오사카를 거쳐가지고 서시마 거쳐서 부산으로 돌아오는 게 1년 이후에 1697년 이게 11월 14일 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표류대에서 당해서 돌아오는 기간까지가 한 거의 1년, 11개월 정도 걸린 고난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지항 일행이 울산에서 표류를 당하면 저쪽에 니시도라는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아까 해류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올라갔다가 다시 홋카이도의 서북쪽 해안을 따라 내려와서 일본의 마츠마에에서 이제 일본의 사람들이 구조가 돼가지고 에도를 거쳐서 오사카, 서시마 거쳐서 부산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 이 표류문들이 항상 그 표착을 하게 되면 해당국에서 상세한 신문과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지항 일행이 이 마스마에 번에서 이런 신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때에 다양한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검사하고 조사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대부분 생필품이 많습니다. 생필품이 많고, 그 다음에 어복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지항의 경우는 어쨌든 간에 책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류당에서 절차인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 당시 조선 후기의 함중일 이 관계는 실제 중국의 조공책봉 체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나라가 설립한 이후에는 이 조공책봉 체제가 또 일본에서 통일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그런 조공책봉 체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어떤 과정에서도 여전히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고, 특히 한일 간의 조선과 일본 간의 관계에서는 특히 당시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통신사가 오고 가고 하면서 상당히 우호적인 어떤 대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일본에서도 이 표류문에 대한 절차, 또 신문 조사 이런 것들을 아주 우호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에도로 옮겨오게 되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류민들이 현지에서 도착하게 되면 항상, 지금도 우리가 난민들 구하면 생필품을 주고 또 구호시설대에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들에게 지급되는 물품들은 해당 지역에서 생필품들이 다양하게 지급됐는데, 이때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실제 당시 이지항에게 지급된 품목하고 일반 배를 타는 사람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현지에서 표착한 사람들이 제일 난감한 게, 언어가 소통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자기들이 뭐 어떤 나라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걸 전달할 방법이 없죠. 그게 통해야만 이제 그 다음 절차가 될 텐데, 그래서 그럴 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뭐 지금도 우리가 보면 외국인들 만나면 말이 안 통하면 바디랭귀지로 이렇게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들도 홋카이도에 도착하니까, 당시 앞에서 잠깐 빠뜨린 부분인데, 이 홋카이도 에조 지역은 그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또 일본의 영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일본어가 사용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지항 일행이 여기에 홋카이도에 도착하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전혀 알아들 수 없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 두 번째 단계 마츠마에 이후부터 일본의 관할이 되는 지역에서는 일본어가 통하니까 일본어로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왜? 당시 부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랑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랑회관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일본어에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김백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본어를 사용하니까 일본 본토에 위해서는 어떤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홋카이도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지양은 나름대로 당시의 사실들을 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저게 마츠마이다 이렇게 하면 한자로 쓰면 마자마이 이래 되는데 이게 실제는 마츠마이라는 송전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앙그라베 이렇게 하면 이거는 평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생필품으로 우리가 저게 악기라 이렇게 하면 한자로는 와가라 이래 썼습니다만은 이게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저게 압이라는 것은 뭐 한자로 압이 이래 썼습니다만은 읽기는 자기 들리는 앞에 이렇게 읽는데 이게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초적인 언어를 배워서 그걸 의사소통을 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제일 북쪽에서 홋카이도에서 다시 일본 본토 쪽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이지양이 당시에 그 홋카이도에서는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됐지만 일본 본토의 마츠마에 이후부터 일본 본토로 오는 과정에서는 당시에 있는 현지에 있는 일본인들과 많은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당시 일본에서 마츠마에 파견된 그 일본 관료들은 그 지역에 금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을 생산하는 이런 관리, 뭐 태수라고 하는데 이 사람뿐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관료들 또 아니면 그 지역에 와서 상업활동하는 사람들, 뭐 이건 오늘 이야기에서는 제외합니다만은 실제 홋카이도 쪽에는 여기에 가죽 같은 것, 뭐 이런 것 면직물 이런 게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당시 오늘날 동남아 쪽에서도 이쪽으로 내방하는 상인들이 있을 정도로 홋카이도가 상당히 상업적으로 번성한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 일본에서 또 뭐 지식인 계층에 속하는 성녀들 있죠. 이런 사람들 한자를 아니까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이들이 뭐 자기들이 그 가장 우리가 어떤 그 위난의 상황에 처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교환하지 않습니까? 물물 교환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물물 교환을 통해 가지고 이 에조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물품들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그걸 통해서 생필품을 구해서 살아남는 이런 것들로 되지만 또 어느 정도 여유를 갖게 되니까 자기들이 옷감, 이 추운 지역에는 가죽이 필요하죠. 그 가죽을 뭐 교환한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교환이 원시적인 물물 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표류를 경험하면서 당시 표류를 당하게 되면 동북아 지역에서는 바다의 신이라는 걸 믿고 있었죠. 그래서 바다의 신에게 자기들의 운명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당시의 지식인들은 동양의 가장 문명서적이라 할 수 있는 주역이 있죠. 그 주역을 가지고 자기들 전문계를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중국뿐 아니고 이 해안 지역에서는 관음신앙이 있었죠. 불교에서 어떤 해난 사고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 중국에 가면 그 보카락타가 이 관음신앙의 주체 아닙니까? 아무튼 이런 지역 그 신앙들이 퍼져 있었는데 그런 어떤 신앙을 뭐 당시에 표류민들은 믿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의 이지양은 당시 홋카이도 지역에 있는 자연, 관습, 풍습 이런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표류 기록이 어떤 문화소통과 어떤 문화교류의 기회라고 했는데 실제 홋카이도에 대해서 가본 조선인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내려보니까 홋카이도에 있는 홋카이도 사람들은 오늘날 쉽게 이야기하면 러시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키도 크고 몸에 털도 많이 나 있고 또 누런 옷을 입고 이런 내용들 등등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고 또 홋카이도 오늘날 요즘 우리가 여행을 많이 갑니다만은 5월 달에도 거기는 눈이 있죠. 그런 내용들 등등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지양의 표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게 조선 후기에, 이 일본 지역, 특히 일본의 동북부 지역 이쪽으로는 일본도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시대죠. 그래서 그쪽에 대한 정보를 거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지양의 표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일본 동북부, 특히 에도 지역에 대한 에조지에 대한 홋카이도에 대한 어떤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표류라는 게 단순한 표류로 끝나지 않고 실제 표류는 그 송환이라는 게 관련되기 때문에 당시의 대외관계 즉 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과 일본이 우호적인 조선 통치사를 두고받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에조까지 갔던 이런 이지양 일행들이 조선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 그 표주 난파선을 이지양이 조선으로 가져가야 한다 하니까 에조에 표류했던 그 표류선을 부산까지 보내줍니다. 실제 그런 정도로 상당히 우호적인 이런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한국해양대학교에 있는데 표주력을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항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큰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은 뭐 자연을 거스르면서도 갈 수 있죠. 그러나 과거 시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배가 작은 것들이라면요. 그럼 그 작은 배들이 어떻게 해서 다른 지역을 오고 갈 수 있을까? 이거는 항로의 문제인데 그 항로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해류일 겁니다. 해류고 조류급입니다. 그래서 표류를 당하는 사고는 문제지만은 그 표류를 당해서 오고 표착하는 그 루트는 결국 그게 항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자연적인 항로, 물리적인 항로는 그럼 표류가 당하는 지역, 표류하고 표착 당하는 지역, 이게 결국 정근대 시기의 항로 아닌가, 항로의 척벽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